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백창우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직업 특성상 이곳저곳 외근을 다니는 일이 많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늘 바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치의생사로 꽤 오래 일을 했었지만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쉬고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내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컸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이자 제 마음속에서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제 슬슬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네. 애들도 웬만치 컸고 자기가 맞벌이 해주면 나도 부담이 덜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력서를 넣고 몇 군데 치과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치과에서 나와 그 근방을 걷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익숙한 번호판에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어느 개인 카페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였습니다. 영업을 하느라 이 동네까지 왔구나 싶어 몹시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도 면접이 일찍 끝났던 터라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실까 싶어 카페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창가 쪽 테이블에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책자 같은 것을 펼쳐두고 있었죠. 아마 영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들어갈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까 망설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대화를 마치려는지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 여자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꼭 쥐었습니다. 여자 역시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비어있는 반대편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더군요. 마치 연인들끼리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듯한 스킨십처럼요.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지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진 채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나오던 남편은 밖에 서 있는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여보, 여기 왜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건조하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저 여자랑 뭐 했어?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뭐래, 영업했지. 여기 사장님이 이번에 차 뽑는다고 해서 계약 조건 얘기하고 나오는 길인데 너 면접 본다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참나, 차 계약하는데 손은 왜 잡아? 내가 방금 밖에서 다 봤거든? 당신이 저 여자 손 꼭 쥐고 저 여자가 당신 어깨 치면서 웃는 것까지. 제 입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뭔 소리야. 손을 만지긴 누가 만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카달로그 주면서 손끝이 살짝 스친 걸 가지고 잘못 본 거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펄쩍 뛰며 부인하는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제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남편은 그런 적 없고 제가 잘못 본 거라며 박박 우겨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소란에 카페 안을 힐끗 보니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카운터에 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더군요. 무언가 지독하게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느껴졌지만 길거리에서 계속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며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사원과 고객이겠나요? 제 심증은 남편이 딴짓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다시 낮의 일을 추궁했습니다. 낮에 그 여자랑 손잡은 거 맞잖아. 나 바보 아니야. 당신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겉옷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아, 너 애 키우면서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왜 일하러 나간 사람 잡느냐고. 너 혹시 의부증 있어? 아니면 망상증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굽신거리며 영업 뛰는데 왜 사람을 바람 피우는 놈 취급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저를 의부증이나 망상증 걸린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며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나 완강하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따져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명백한 물증은 없고 제 눈으로 본 정황뿐이니까요. 시간이 며칠 지나자 저 역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육아에 지쳐서 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 영업하다 보면 살갑게 굴어야 할 때도 있고 카탈로그 전해주는 건데 창밖에서 봐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어떻게든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애써 찜찜함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다행히 제가 면접을 보았던 치과 중 한 곳에 합격을 하여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치과는 그 카페와 가까웠던 치과였죠.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 혹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가며 그 카페 앞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카페 안쪽을 힐끗거리며 살피게 되었죠. 며칠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 카페 여사장도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있는 여자더군요. 아이가 카페 카운터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여사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도 목격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저는 치과 식구들에게 커피를 돌리기 위해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커피는 핑계고 그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여자는 아주 밝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치과 유니폼을 입고 음료 5잔을 주문하자 그녀는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며 싹싹하게 응대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 네.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싹싹하고 친절하더군요. 그 평범하고 수더분한 모습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 착각이었나 보다. 그냥 평범하고 수더분한 사람 같은데 내가 오해해서 괜한 남편만 들들 볶았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안도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 옆 협탁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팝업 알림이 작게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던 저는 화면에 뜬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와이프 오늘 다녀갔어. 보낸 사람의 이름은 고객 이현영 사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다녀갔다니. 제가 오늘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그 카페에 갔던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영업사원과 고객의 사이라면 이런 카톡을 보낼 리가 없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건드려? 남편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그 카톡 뭐야? 이현영? 그 카페 여자지? 나 다녀간 걸 왜 당신한테 보고해? 당장 내놔. 그 핸드폰 보여줘. 남편은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며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무슨 카톡.
그냥 이거 내 직장 동료야.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름도 봤는데. 아니라니까. 넌 왜 매사에 사람을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싫어. 기분 나빠. 너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빨리 내놔. 제가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남편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심받기 싫으면 보여주면 되잖아. 당장 잠금 풀어. 이거 놔. 진짜 미쳤냐? 거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저는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보채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인간 바람 피는 거 맞구나. 내 착각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도 모른 채 했지만 저를 분명 알아봤던 겁니다. 직감은 100% 확신으로 변했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핸드폰을 숨기며 저보고 계속 병원 가보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증거가 없어서 팔짝 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벽 2시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질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조심히 꺼냈죠. 거실로 나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평소 남편이 쓰던 비밀번호, 아이들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의 차 번호까지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잠시 잠겼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비번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자다 깬 남편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으로 향했죠. 그거 내 폰 아니야?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너 미쳤냐고.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보고 있어?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너 진짜 의부증 맞구나.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 소름 돋아 정말. 남편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이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친정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카페에서 본 장면, 수상한 카카오톡,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형부, 그거 100% 바람이야.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더 썩내고 난리치면서 사람 가스라이팅 한다더라고. 증거를 잡아야 돼. 언니 혼자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뒤를 밟자. 동생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와 오늘 거래처 직원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 좀 들렸다 갈게. 늦을 테니까 먼저 자. 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당장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자신의 차를 끌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차를 대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내 남편의 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동생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쪽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인 어느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가더군요. 장례식장에 간다더니 왜 이런 주택가로 오지? 그 여자 집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남편의 차가 한 빌라 앞에 정차했고 남편은 시동을 켜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 빌라에서 그 카페 여자 이현영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백창호!
제가 남편의 차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야말로 장례식장이야 여기가? 그 순간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거죠. 그 동료는 황당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재수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동료의 말에 따르면 차가 고장난 그를 장례식장까지 태워가기 위해 남편이 집 앞까지 픽업을 하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 남편의 회사 동료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 같았죠. 남편은 저와 제 여동생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처제까지 끌어들여서 내 뒤를 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봐. 남편은 으름장을 놓고 그 동료와 떠났습니다.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온 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야, 최수정. 너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해. 너 진심으로 병원 가봐야 돼. 어떻게 나를 미행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와, 진짜 나 너랑 못 살겠다. 쪽팔려서 미치겠어 아주. 저는 울부짖으며 맞섰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치자. 내가 의부증이면 나 안심하게 그 핸드폰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떳떳하면 왜 못 보여줘? 핸드폰만 확인하게 해주면 더 이상 안 이런다고. 저는 악에 받쳐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쳐냈고 남편과 저는 핸드폰을 차지하기 위해 거실에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발을 헛디디며 거실 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아! 남편 팔에는 제법 큰 멍이 들고 까졌는지 피까지 맺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탁자 위의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 너한테 진짜 질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일 수가 있냐.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테니까 나 찾지 마. 네 면상 보기도 싫어. 연락도 하지 마. 씨.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오해면 풀고 가야지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더니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 옷가지를 몇 개 대충 쑤셔놓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내가 정말 망상증에 걸려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자기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며칠간의 불면증으로 인해 몸살이 심하게 났고 결국 치과에 하루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 겨우 어린이집에 보낸 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비몽사몽 잠에 들락말락하던 오후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지 싶어 숨을 죽이고 살짝 방문을 열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곧장 거실 소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켜고 아주 다급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는 거예요.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제 목소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태블릿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너 출근 안 했어? 집에 왜 있어? 식은땀까지 흘리며 기겁하는 남편의 태도는 누가 봐도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연차냈어. 근데 낮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애 태블릿은 왜 건드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알람 같은 게 와서 뭔가 해서
속옷 가지러 온 거야. 그러더니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가 서랍장에서 속옷 몇 장을 대충 주워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소파 위에 놓인 태블릿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속옷 가지러 왔다면서 태블릿은 왜 가져가? 아,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태블릿은 남편이 쓰다 구형이 되자 아이 영어 교육용으로 던져준 것이었고 남편은 새 태블릿이 있어요. 게다가 업무용으로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안 쓴 지 꽤 됐잖아. 오늘 오후에 수민이 하원하면 영어 프로그램 들어야 해. 진도 밀리면 안 되니까 놓고 가. 제가 단호하게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자 남편이 결국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어락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그 태블릿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서늘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던 남편이 하필 제가 없는 평일 낮 시간에 몰래 들어와 태블릿부터 보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켰습니다. 이것저것 막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죠. 남편이 지우고 싶어 안 달랐던 그 판도라의 상자를요. 이 기기는 원래 남편이 쓰던 것이었고 남편의 주 계정이 여전히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기화된 클라우드 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남편 놈도 그게 생각나서 집에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남편과 그 카페 여사장, 이현영이 호텔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사진이나 서로의 알몸 사진 등이 가감없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갖 짓을 다 하며 찍어둔 동영상까지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저를 망상증 환자,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지더군요.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과 외장하드를 가져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묻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카페 여주인 이현영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갔던 날 혹시 몰라 카운터에서 챙겨두었던 카페 명함이 그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죠. 며칠 뒤 상간소송 소장이 이현영의 카페와 자택으로 날아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펄펄 뛰며 악을 썼습니다. 야, 최수정,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왜 애몽 고객한테 상간소송을 걸어? 너 증거도 없이 이런 짓 하면 무고죄로 욕고소 당하는 거 몰라? 당장 취하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무고죄?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아주 차고 넘치게 많던데.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네가 줬잖아 증거. 내가 줬다니? 아이패드. 당신이 그날 낮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지우려다 실패한 그 태블릿 말이야. 클라우드 연동 켜져 있더라. 당신이랑 이현영 호텔 침대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더만. 수화기 너머로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남편의 얼굴은 안 봐도 훤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상간소송의 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장이 이현영의 집으로 송달되면서 당연하게도 이현영의 남편 역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소로 쳐들어갔더군요. 대낮에 영업소에서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벌였다고 했죠. 동료들과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은 얼굴이 터지도록 얻어맞았고 그 난투극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제게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남편은 직장에서 제대로 개망신 당한 거죠.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들의 불륜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팔러 갔다가 우연히 눈이 맞았다고 했었지만 그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기혼자들끼리 익명으로 만나 잠자리를 갖는 아주 저급한 채팅방에서 만났던 거더라고요. 영업소에서 난 난리 때문에 이현영은 동네에 상간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카페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써붙인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제가 남편놈과 혼인관계를 더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클라우드에 저장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소송은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추악한 짓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이현영 모두로부터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 분할에서도 정당하게 제 몫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집 근처에 깨끗하고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과 일도 열심히 하며 워킹맘으로서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가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심증이 뚜렷해도 증거를 찾지 못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던 그 인간의 뻔뻔함. 그 모든 것들이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멍청한 남편이 스스로 제 손에 증거를 쥐어준 그 우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로서 꿋꿋하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